안녕하세요. 골라놓는 그리스 로마 신화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야기하는 인간, 그리고 이야기로 세상을 인지한다는 그런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서양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브라이즘 문명과 헬레니즘 문명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인간들은 신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지, 그것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문학에 또 역사에 그리고 더 나아가 2000년 이상이 떨어져 있는 먼 지역에 있는 한국에까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흔적은 우리 삶에 남아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서양 문명, 서양 역사,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문명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신화의 그 토대가 되었던 지역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 신화는 지도에서 보듯이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을 잇게 되는 이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전체적인 지도를 머릿속에서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집트가 되겠죠? 지중해가 되고요.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전체 지중해 속에서 이쪽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 지역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넓게는 이쪽에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 이쪽 지역과 키프로스, 그다음에 크레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지역, 이쪽 지역이고요.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펠로폰네소스 반도고요. 이렇게 그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에서도 요 섬이 중요한데, 요 섬은 우리의 오른손을 거꾸로 대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다시 한번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 그다음에 미케네, 아테네, 또 이쪽에 트로이, 이렇게 지역이 되어 있고요. 에게해, 이오니아에 이렇게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된 배경이 되는 것은 이 크레타 섬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나중에 트로이로 이어지는 문명의 전달 순서가 되어 있다. 이 크레타 섬은 보통 BC 2500년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이 크레타의 문명이 멸망하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온 BC 한 1500년경, 2000년에서 1500년경 정도로 문화를, 역사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명에서 나중에 트로이 문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은 보통 BC 1200년에서 1100년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트로이가 멸망하고 나서 저 북쪽에서부터 인도 유럽 어적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그리스 지역을 담당했던 이 지역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 위에서 내려왔던 민족들은 그리스에 남겨져 있던 웬만한 문명들을 다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지 않죠. 그래서 그 기간이 한 4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간을 암흑 기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암흑 기간이 끝나고 나서 BC 9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모로스라고 하는 음유시인이 나타나서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두 작품을 지었다고 만들어져 있죠. 근데 호모의 작품은 그 당시에 완성됐던 게 아니라, 비록 암흑 시대라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살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들이 전승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호모가 나타나서, 물론 그 호모라고 하는 사람도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의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호모에 의해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정리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고 있다, 전파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쨌든 이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 머릿속에서, 지도 속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하나씩 대입을 하시다 보면 그것이 훨씬 이해하시는데 손쉬운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는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일부를 담당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우리가 현대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문자, 알파벳가 발명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에서 그리스 쪽으로 알파벳이 넘어가고 그 전체 유럽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신화 속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럽의 화폐입니다. 2유로짜리 화폐인데, 유로의 이 동전을 보면 황소가 있고 황소를 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엘로페 납치라고 하는 장면이고요. 엘로페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읽으면 유럽이 됩니다. 즉, 이 여인이 페니키아 공주였는데, 페니키아 공주가 제우스에 의해서, 황소로 되는 제우스에 의해서 크레테 섬으로 납치가 돼가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돌아다녔던 지역이 엘로페가 돌아다녔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의 우표들에서도 그 그리스 신화의 그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럽이란 이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엘로페라는 여인의 이름을 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배우기 어려운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많은 신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신의 이름도 그리스 신의 이름과 로마의 신의 이름이 같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버전으로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보면 BC 9세기에서 8세기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지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세기가 지나서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통계, 신의 통치를 기록한 이야기, 노동의 나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여기에서도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특별히 비극이 발전했는데요. 비극이라는 문학 장르가. 그래서 매 해년마다 비극 경시대회가 열리기도 했었고, 수많은 비극 시인들이 나와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소재를 가지고 연극을 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때 그 시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창조 또는 변형이 되지요. 그 이전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누구 거를 읽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이야기가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비극 시인들 중에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이 있습니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로스, 에우르피데스. 이 세 사람이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창작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는 무척 힘들어한다.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 오비디우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음사에서 나오고 있는 세계 문학 전집 한 400여 권까지 나왔는데, 민음사에서 첫 번째로 세계 문학 전집을 편집하기 시작하면서 1권과 2권을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고 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민음사에서는 세계의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시발점을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에서 찾았다.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람이 동물로 또는 신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을 하죠. 변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티프만 뽑아가지고 변신 이야기로 묶고는 책이고요. 이 변신 이야기에 대한 모티프가 지금도 내려와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배트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식의 사람이 변신하는 모습의 모티프에 한 축이 되었다, 근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섞여 있고 한 사람에 의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조금만 인내하시고 이것들을 비교하시면서 읽어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맥이 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탁 트인 광활지나 달려가는 듯한 상쾌함 속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공부를 마음껏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처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어느 신화든 간에 천지 창조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신통기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지었다라고 하는 신통기의 첫 번째 구절에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넓은 젖가슴을 지닌 가이아가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하는 단어와 똑같다는 겁니다.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품할 때 입을 크게 벌리면 입안에 공간은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없는 어떤 혼돈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카오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것은요, 중국의 천지창조 실화를 이야기하는 반구의 신화입니다. 중국에도 천지창조가 있는데 예전에 세상은 계란처럼 아주 조그마한 그런 공간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란만한 그런 우주 속에 반고라고 하는 신이 살고 있었는데 세상이 너무 좁아서 이 반고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자라나야지. 그래서 위로는 하루에 3m, 밑으로도 아래에 3m씩 매일매일 자라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수만 년 동안 흘러서 자라서 하늘과 땅의 거리가 아주 널찍하게 떨어졌을 때 반구가 이제는 다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반구가 죽었을 때 반구의 두 눈은 해와 달이 되고 반구의 뼈들은 커다란 산맥들이 되고 반구의 피는 흘러서 강과 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구의 그 몸에 나와 있는 솜털들은 수많은 나무들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런 중국의 천지창조 설화가 있는데 중국인들은 이런 반고의 형상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천지창조를 기리고 있고 그들의 역사를 태초에까지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북공정의 역사도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 자신들의 역사를 신화의 역사마저도 하나의 실존 역사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어떤 원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천지창조의 시작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신화에 대해서는 단군 신화 외에는 그것도 단편적인 것으로 하나의 그냥 짜여낸 이야기로만 알고 있지 우리 신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신화에 대해서 언젠가 시간이 되시면 또한 같이 공부하시고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주변에서 우리의 천지창조 설화, 그다음에 또 각 지역마다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마고신화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현대 물리학에 와서는 빅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지요. 조그만 하나의 점이었던 우주가 폭발을 하면서 팽창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반구의 신화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리스 신화나 청세기 성경 신화도 이런 빅뱅에 이런 거 맞붙어 있다. 그래서 신화가 과연 신화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신화에 의해서 지금도 현대 물리학과 이어지고 있는 천체학과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태초에 카오스가 태어났다. 하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 텅 빈 공간. 그 다음에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춘다면 태초에 카오스가 태어났다. 이때 태초 아르케라고 하는 원형, 가장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뒤로도 무엇인가가 있는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태초에 이런 카오스가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최초의 신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신통기에서 얘기했던 넓은 젖가슴을 가진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태어난 거죠. 가이아는 대지를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아가 에로스라고 하는 신과 사랑을 해서 자식들을 태어나는데 우라노스, 오레, 폰토스, 하늘, 산맥, 대양과 같은 이런 자식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두웠겠죠. 어둠과 밤이, 닉스라고 하는 밤이 또 합쳐져가지고 헤메라, 아이테르, 카론 이런 것들도 만들었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여러 창조 설화들 또 만들어진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기억하고 공부하는 재미가 있지만 처음에 그렇게 공부하시기에는 너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하신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중요한 골자만 먼저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다시 공부하면서 차례 덧붙여 나가시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우선 카오스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신이 누구였다?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었다. 이 가이아가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의 신을 만들었다. 자식으로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보면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다시 결혼을 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는데 어머니랑 아들이랑 결혼을 해? 네, 신하기 때문에 가능을 하죠. 자, 그리고 이런 신화는 말 그대로 그 당시 이 신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복잡한 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이때 에로스는 우리가 에로스라 하면은 이렇게 큐피드라고 해서 조금 앙증 가진 아기가 화살을 가지고 다니면서 화살에 쏘아대는 에로스로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에로스는 이런 조그만 에로스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명사죠. 그러니까 여성이 혼자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사랑을 했을 것이다. 그 사랑이 누구냐? 그 에로스라고 하는 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아가 태어났는데 가이아가 영어 이름은 G-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학 할 때, 지오그래피 할 때 앞에 G-E가 들어가는 게 이 가이아의 이름을 딴 적두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이아를 여신, 즉 모계사회로 상정한 것은 처음 신화에 관심을 가졌던 인간들은 생명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생명이 생기는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그 당시에도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아기는 여성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이 우주를 탄생시킨 것도 결국은 여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수준이었겠죠. 그래서 이 카오스에서 태어난 여신이 가이아였고, 이 가이아의 여신 세계에서 다른 신들이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상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여인의 몸에서 생겨나오는 생명의 신비만 알았기 때문에 최초의 신은 여신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 이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합리화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려주는 태초 우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주의 한가운데 두툼한 땅이 있어요. 그리고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표면에 산들의 신 우리아가 솟아나 있으며 산맥들이죠. 역시 가이아의 자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위를 바다의 신 폰토스가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와 대지 주위를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온통 감싸면서 군림하고 있다. 다 전부 다 가이아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대지 깊은 곳에는 어둠의 전령, 지하의 신인 타나토노스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이 신들이 운동하도록 힘을 부어 넣어주는 신이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는데 바로 사랑의 신 에로스이다. 이것이 그 당시 초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여신이었고 가이아가 탄생시킨 자식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의 신이었는데 이 하늘과 대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낳은 자식들이 티탄족이라고 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성 6, 여성 6이었습니다. 남성은 티타네스, 여성은 티타니데스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합쳐서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티탄족인데 영어로는 타이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전에 화물 트럭 중에 타이탄이라고 하는 힘이 세다라고 하는 트럭 이름이 여기서 태어났고요.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대서양에 가라앉았던 배 이야기를 아시죠? 네, 이때 타이타닉이라는 것도 이 티탄족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탄족은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이었고 힘만 썼기 때문에 불안당이고 불량배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티탄족 외에도 키크로스라고 하는 외눈박이 괴물들로 태어났습니다. 키크를 하면 서클, 동그라미라고 하는 뜻이고 로스 하는 옵스, 눈이라고 하는 광학, 옵스매틱 하는 그래서 외눈박이 괴물을 얘기할 때 키크로스라고 하는 삼형제를 또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카톤 케이라라고 하는 머리는 50개 있고 몸 하나에 팔이 100개나 달린 백수 거인 또 삼형제를 탄생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티탄족들은 그래도 봐줄만한데 이 키클롭스와 헤카톤 퀘라는 너무 모습이 흉측해요. 그래서 이 키클롭스와 헤카톤 퀘라를
정상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어머니 가이아의 뱃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타나토노스라고 하는 깊은 무관 지역에 집어넣어놓고 이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가이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못생겼지만 못났지만 자기 자식들인데 자기 자식들이 세상에 빛도 나오지 않고 바깥에서 있는 자기 뱃속에 있고 또 뱃속에 이런 무시무시한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가깝게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발길 일을 해대고 난리를 칩니다. 가이아가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우라노스 아버지한테 자식들을 좀 꺼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라노스는 전혀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라노스가 탐하는 것은 가이아와의 사랑만을 꿈꾸게 되죠. 그래서 가이아는 너무 괴롭습니다. 자기 뱃속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움부름치면서 괴롭힘을 주고요. 그다음에 밤마다 우라노스는 자기에게 내려와서 자기를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 가이아는 키클로스 형상화 상상도입니다. 눈이 하나 있죠. 헤카톤 케이로는 머리를 50개고 손이 100개의 백수거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그림이 잘 형성이 안 됐네요. 자, 가이아가 여신이었어요. 여신이었는데 나중에 이 우라노스 비록 자식이었지만 이 우라노스에게 세계의 지배권을 넘겨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이아는 원래 목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의 사회였는데 우라노스로 북의 사회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대개 세계의 초창기 문명의 이야기를 보면 목의 사회가 중심이 됐고 북의 사회는 나중에 드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도 가이아라고 하는 목의 사회였지만 인도 유럽 오족이 내려오면서 이 민족은 북의 사회였습니다. 정복하는 민족이었고 그리고 이 민족에 의해서 그리스가 점령이 돼요. 그러면서 외래 신들에 의해서 토착신들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북의 사회, 목의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가이아는 매일 밤마다 우라노스가 내려와서 밤마다 자기를 괴롭히니까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자기가 낳았던 12명의 티탄족들을 향해서 얘들아 누가 혹시 너희 아버지를 좀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니? 라고 자기 자식들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과 자기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12명의 자식들 중에서 가장 막내 아들이었던 크로노스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도와서 아버지 우라노스를 막을게요 라고 자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이아가 그런 크로노스가 너무 반가워서 자기가 만든 스카테라고 하는 낫을 이 크로노스에게 줍니다. 자,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고 크로노스는 어머니의 침대 밑에 숨어 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어서 우라노스가 내려와서 어머니를 또 괴롭혀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괴롭죠. 어쨌든 아버지가 어머니 가이아를 안고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이때 크로노스가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줬던 낫으로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갑니다. 자,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당했던 이 아들의 횡포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게 되죠. 이때 크로노스는 자기가 낫으로 잘라버린 아버지의 성기를 등 뒤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한테 잘렸던 성기를 통해서 피와 이제 정액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때 어머니 쏟아졌던 피가 어머니 땅속에 떨어지니까 땅은 어머니였죠. 어머니 몸속에서 다시 자식들이 자라나게 되고 이때 던졌던 성기는 바닷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거품이 일어나는데 그 거품에서 한 명의 아름다운 여신이 태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양계에 있어서 천왕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노스는 우라늄의 어원이 되기도 했죠. 핵폭탄, 가장 강력한 핵물질이 되는데 우라노스의 성격이 이 우라늄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 우라노스가 있고요. 옆에 가이아가 있고 아들 크로노스가 스카테라고 나서 아버지의 성기를 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진 성기가 바다 뒤로 던져졌을 때 바다에서 거품이 우러나왔습니다. 그 거품 속에서 한 명의 아름다운 여신이 태어나는데 이 여신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하죠. 이 비너스가 조개에 실려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도에 밀려서 비너스가 둥둥 떠가서 도착하는 곳이 키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 키프러스는 이 비너스를 섬기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런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샌드로 보테칠리가 지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마 우리 이 그림을 여러 군데서 낯설지 않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했던 여성들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크로노스는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다시 왕권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어머니를 도와서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 죽이기라고 해서 자식은 아버지를 능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아버지는 늘 가정을 다스리던 막강한 존재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그 자리를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숙명적인 운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계보가 이루어지질 않겠죠. 어쨌든 모든 남자 자식들은 또 딸 자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아버지를 능가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나 반면에 그럼 나도 언젠가는 내 자식한테 쫓겨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또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냈던 크로노스는 자기의 누이였던 레아라고 하는 자기 누이와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낳을 때 이 크로노스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돼요. 나도 언젠가 내 자식들에 의해서 쫓겨날지도 몰라. 그러면은 그런 원초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근거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내와 결혼해서 태어나는 자식들을 태어나는 족족 그대로 삼켜버리고 맙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로벤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는 이 크로노스가 자기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뜯어먹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고야가 그린 그림인데 역시 자기 자식을 뜯어먹는 흉측한 그림으로 나오죠.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렇게 뜯어먹었던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삼켰다라고 보통 기록이 좀 돼 있습니다. 자, 이 크로노스는 로마로 넘어가면 사르토누스라고 이름을 알려지게 되고요. 영어로는 세터라고 해서 좀 토성의 이름을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요. 가이아가 처음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기의 신에서. 그 다음에 자식, 누구한테 넘어가요? 왕권이 우라노스. 그리고 그 우라노스는 그의 아들이었던 크로노스로 넘어가게 된다. 자, 이게 핵심적인 것만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이걸 머릿속에 장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살을 붙여나가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나가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될 수가 없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새 문화인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등장을 하면서 신화도 등장하게 되었는데 5,000년 정도를 네안데르탈인과 공존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현생 인류 전세에 있었던 인류가 네안데르탈이었는데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경쟁을 하다가 호모사피엔스에 의해서 네안데르탈인이 다 쫓겨나는 거죠. 이때 호모사피엔스가 일부의 네안데르탈인을 잡아먹었던 시긴 풍습이 아마 크로노스가 자녀를 잡아먹는 신화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 그 다음에 중국 역사에서도 보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것이 중국 신화, 특히 하은주로 이어지는 은나라, 은허라고 얘기하죠. 은허 시대의 대부분의 문명이 신인풍습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공자도 사람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남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화에도 콩쥐팥쥐에 보면 나중에 팥쥐가 죽게 되죠. 우리는 이제 콩쥐팥쥐 이야기를 알 때 대부분 아는 이야기가 그냥 콩쥐가 원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빈 이야기가 있어요. 팥쥐와 팥쥐 어머니 어떻게 됐을까를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시는데 나중에 여러 사정에 의해서 팥쥐와 팥쥐 엄마가 징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팥쥐가 젓갈로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젓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는 젓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로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인풍습이 나름대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죠. 성경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록에 보면 가뭄이 들거나 적국에 의해서 승리력이 포위됐을 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성벽을 걸어가는데 두 여인이 싸우고 있더라. 그래서 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다음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고 했는데 내 자식은 잡아먹고 자기 자식 잡아먹을 때 되니까 안 내놓더라. 그래서 싸운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있는 걸 보면 이 신인 모습이 꼭 먹을 것이 없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같이 좀 어느 정도 운명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기록들입니다. 자,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신입니다. 시간의 신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그리스의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둘 다 똑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먼저 크로노스는 달력이나 시계로 표현되는 연속적인 시간 개념을 얘기합니다. 1월, 2월, 3월, 11월, 12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카이로스는 좀 정성적인 시간의 표현인데 한마디로 크리티컬 타임입니다. 결정적인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시간을 아끼라는 개념이 한 시간을 마치 2시간처럼 아껴가지고 질적으로 써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그 시간을 아껴라라고 하는 개념에 쓰였던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라라고 하는 얘기를 원문으로 풀이해보면 시간을 구원해내라, 시간을 건져내라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3번의 좋은 기회가 온다. 그런데 한 80%의 사람은 그 결정적인 시간이 자기한테 지나가 왔는지도 모르고 흘려보내는데 나중에 한 15% 정도 되는 사람은 그런 시간이 왔다는 건 알지만 잡을 능력이 없어요. 한 5%의 사람 정도만 자기한테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 왔고 그 시간을 내가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카이로스 시간은 그 시간을 구원해내라.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내 운명을 바꿀 만한 시간이 왔을 때 그걸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라고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이 카이로스 신의 부조 모습입니다. 이 부조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옆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발각을 쓴 이유는 눈에 잘 띄기 위해서이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쉽게 움켜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내가 지나갔을 때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신속히 날아가기 위해서이다. 내 손에 칼과 저울은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시간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띄어서 누구에게나 다 눈에 잘 띕니다. 다 붙잡을 수 있게끔요. 심지어 얼마나 잘 붙잡을 수 있게 만드냐면 앞머리가 무성해요. 오면은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잘 보이고 잘 붙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바로 대머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뒷머리가. 붙잡지 못하도록. 더구나 날개가 다리에도 어깨에도 있는 것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날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내려라. 그것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걸 상징한다고 하는 거죠. 시간만큼 공평하게 흘러가는 건 없을 겁니다. 이 부조가 주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시간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어쩌면 이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내 인생의 하루를 잘 사용하고 계시는 시간을 붙잡는 그런 선생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이런 자식들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크로노스에 의해서, 이제, 또 자식 이어졌고, 이 크로노스는 자식들을 낳았다 그랬죠. 몇 명의 자식을 낳냐면 총 6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앞에 낳았던 50명의 자식은 다 잡아먹습니다. 근데 어머니 레아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6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마저도 자기 남편을 잡아먹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꾀를 내려서 자기 남편에게 돌덩어리 하나를 줍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주고, 아버지 크로노스는 그걸 잡자마자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확인도 안 해보고 꿀꺽 삼켜버리죠. 그때 어머니 레아는 마지막 낳은 자식을 몰래 숨겨서 크레테 섬에다 놓고 키우게 됩니다. 이때 몰래 키웠던 자식의 이름이 바로 제우스가 되는 거죠.
제우스는 크레타 섬에서 아버지 몰래 혼자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성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아오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토하는 약을 음식에 섞어서 줍니다. 나중에 크로노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자식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데 거기는 토하는 약이 섞여져 있었고 결국은 그 약을 먹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먹었던 것을 다 토해냅니다. 근데 그동안 뭘 먹었어요? 제우스의 형 누나였던 5명의 자식을 다 토해내게 만드는 거죠. 제우스는 가장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때 아버지한테 잡아먹혔던 자기의 형 누나들은 어렸을 때 잡아먹혔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때 제우스는 이미 성년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마장 막내였던 제우스가 마치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을 밖으로 나왔던 제우스와 제우스의 형제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들의 자식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버지 크로노스, 즉 티탄족과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왕자를 놓고서. 결국 제우스의 형제들과 자식들이 아버지 세대, 크로노스 타이탄족을 물리치고 새롭게 그리스의 새로운 지배자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지배자로 남게 된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푸스 12신 체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가이아에서 우라노스에서 크로노스로 넘어갈 때까지는 단독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우스는 권력을 혼자 잡아서는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동 집권 체제를 이렇게 하자. 공동 집권 체제를 이루려면 그래도 믿는 핏줄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12신 체제를 이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 제우스가 차지했던 올림푸스 신들은 문화적으로 보면 외래 신들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제우스 신에 의해서 쫓겨났던 신들은 그리스 본토 신들이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해의 신을 아폴론, 달의 신을 아르테미스로 보지만 그 이전에 이미 다른 이름으로 해와 달을 담당하고 있었던 다른 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서 보면 이미 쫓겨난 신들은 본토 신이었고 올림푸스 신에 의한 12신 체제가 들어와서 그 외래 신이 그리스 신에 정착을 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등장했던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등등 해서 12신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들의 신에 의해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천지 창조부터 제우스의 12신 체제가 될 때까지의 간단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소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무척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되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중요하게는 한번 만나서 같이 또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시청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